여보세요. 정민아 엄마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주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너희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근데 더는 여기 못 있겠다. 새벽 2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2025년 2월 요양원에 입소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죠. 방금 들으신 건 제가 올해 초 강남의 한 프리미엄 요양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현재 78세에 은퇴한 국문학 교수입니다. 40년간 대학 강단에 섰던 제가 어떻게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양원 대신 찾은 3가지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노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요양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2월 72세에 K대학교에서 정년퇴임했습니다. 1947년생으로 여성이 교수되기 힘들던 시절에 국문학 박사를 받고 32세에 임용된 것이 자랑스러웠죠. 남편은 2020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5년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77세가 되던 2024년 여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계단이 고역이었고 혈압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었습니다. 냉장고엔 같은 우유가 5개나 있었죠. 매번 산 걸 잊고 또 산 겁니다. 결정적 사건은 2024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이 시간 동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아들 정민 51세에게 전화했죠. 이제는 IT 기업 대표가 된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입니다.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합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024년 프리미엄 요양원 추천 강남 S요양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 380만 원. 2024년 기준으로 최고급 시설이었죠. 호텔 같은 인테리어, AI 건강관리 시스템, 전문 의료진 상주, 퇴직금과 연금, 남편 보험금이면 충분했습니다. 2024년 9월 가족 모임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요양원 들어가기로 했어. 치과 병원장이 된 딸 지연 49세의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2024년인데 왜 요양원이에요? 홈케어 로봇도 있고 원격 진료도 되는데 너희 짐 되기 싫어. 40년간 교수로 당당하게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 신세 지고 싶지 않아. 제 고집을 아는 가족들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입소했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 같았고 1인실은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남산 전망도 훌륭했죠. 어머님, 앞으로 301호 할머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직원 말에 뭔가 걸렸지만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혼자 생각했죠. 최선의 선택이야. 월 380만 원이면 비싸지만 자식들 부담 안 주는 게 낫지. 하지만 3개월 후인 2025년 2월 새벽에 아들에게 전화하며 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소 첫날 아침 6시 방송이 울렸습니다. 어르신들, 기상 시간입니다. 7시 30분까지 식당으로 오세요. 대학에서 40년간 제 시간표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군대처럼 일괄 기상이라니.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이미 정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4인 테이블에 치매 초기 할머니 2분과 거의 말씀 안 하시는 할아버지와 함께였죠. 301호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40년간 교수님으로 불렸던 제가 이제 301호 할머니였습니다. 아침은 죽과 김치, 계란찜, 소화는 잘 되겠지만
입맛엔 안 맞았습니다. 옆 테이블 할머니가 김치가 너무 싱거워라고 하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이에요.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직원이 막았습니다. 301호 할머니, 9시부터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오늘은 노래교실입니다. 저는 책 좀 읽고 싶은데 전체 프로그램은 의무 참석이에요. 규칙입니다. 강당에서 동백아가씨를 부르며 박수 치는 시간. 제가 읽고 싶었던 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었는데 여기선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면회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시설 정말 좋네요. 응, 깨끗하긴 해. 솔직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301호라고 부르고 하루 종일 유치원생 다루듯 해. 내가 40년간 가르친 제자가 1000명이 넘는데 하지만 딸 걱정시키기 싫어 참았습니다. 2주째 외출을 신청했습니다. 단골 서점에 가고 싶었거든요. 301호 할머니 외출은 보호자 동행 시에만 가능해요. 저는 아직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규정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77세지만 아직 걸을 수 있는 저를 감금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째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직원이 오는데 30분 걸렸죠. 야간엔 직원이 적어서요. 50명 어르신의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이 전부예요. 월 380만 원 받으면서 야간 인력이 그것뿐이라니 2달째 프로그램이 지겨워졌습니다. 월요일 노래교실, 화요일 종이접기, 수요일 체조, 유치원 커리큘럼 같았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이나 인문학 강의 같은 건 없나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국문학 교수였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인지능력 저하 노인으로 분류됐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2025년 1월 같은 층 김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날까지 같이 식사했는데 아침에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장례식도 추도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호텔 체크아웃하듯 그렇게 사라졌죠.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전과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박정숙 교수가 맞나? 아니면 그냥 301호 할머니가 된 건가? 다음날 새벽 2시 더는 못 참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나 여기서 꺼내줘. 여기선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야. 아들 정민이가 다음날 아침 일찍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원장실에서 퇴소 상담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입소 계약서를 다시 보니 중도해지 시 보증금 5천만 원 중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3개월치 비용 1,140만 원은 이미 나간 상태였죠.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퇴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단체 카톡방이 요란해졌습니다. 정민이가 퇴소 소식을 알리자 딸 지연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처음엔 다행이라며 안도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자고 하자 지연이가 뜬금없이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치동 35평 아파트 시세가 18억이 넘는다며 집을 팔아서 작은 원룸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요양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처분을 왜 딸이 결정하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지연이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간병을 누가 더 할 건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건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까지 가세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는 건 좋지만 처가에 매달 150만 원씩 보조하긴 부담스럽다고 했죠. 그러자 정민이가 화를 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방치하자는 거냐고. 카톡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40년간 화목했던 남매가 돈 앞에서 추악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아파트를 지키자고, 지연이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며느리는 시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위는 처가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정민이가 요양원에 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죠. 지연이와 새벽까지 통화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고, 어머니 모시는 걸로 부부 사이도 서먹해졌다고. 일주일 후 지연이가 왔을 땐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엄마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데 그럼 나중에 유산은 어떻게 되냐고. 자기도 엄만데 왜 오빠만 재산 관리를 하냐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요양원에 왔는데 오히려 가족을 분열시킨 꼴이 됐습니다. 국문학 교수로 평생 살며 모은 재산이 이제 자식들의 갈등 씨앗이 된 것입니다. 2025년 2월 말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퇴소 날짜를 잡고 자식들에게 통보했죠. 더 이상 요양원에 있으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정으로 이어진 가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퇴소를 결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도 싫고 자식들 짐도 되기 싫은 상황. 그때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김영희 할머니 75세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전직 시립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저처럼 책을 좋아해서 가끔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2월 중순 어느 날 그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퇴소한다는 말에 놀랐지만 더 놀란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집도 다른 요양원도 아닌 노인 쉐어하우스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곳인데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4명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했죠. 각자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며 월 85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쉐어하우스, 시니어 공동주거, 실버 코하우징. 2025년 현재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 대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첫째, 노인 쉐어하우스 4-6명이 함께 사는 주거 형태로 월 70-100만 원 수준.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되면서도 외롭지 않고 필요시 서로 돌봄도 가능했습니다. 둘째,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9명 이하가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사는 소규모 시설. 장기요양보험 적용도 되고 요양원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전문 그룹홈은 개인 맞춤 케어가 가능했죠. 셋째, 코하우징. 각자 독립된 집을 갖되 공동 공간을 공유하는 마을 형태. 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됐고 한국에도 경기도 일산, 김포 등의 시니어 코하우징 단지가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서울시에서도 2024년부터 시니어 공유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살며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었죠. 성동구, 은평구, 강북구 등에 이미 여러 곳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케어 서비스 연계형이었습니다. 평소엔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만 방문 요양,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었죠. 요양원처럼 24시간 감시받지 않으면서도 위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실제 거주자의 후기를 읽었습니다. 요양원에선 9시면 무조건 소등이었는데 여기선 새벽까지 책 읽어도 돼요. 식사도 같이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혼자 먹고 싶으면 자기 방에서 먹어요. 또 다른 후기. 월 350만 원 요양원비가 이제 80만 원. 남은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녀요. 무엇보다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40년간 논문 쓰던 버릇이 나와 노트북에 정리까지 했죠. 각 대안의 장단점, 비용, 입주 조건, 연락처까지. 다음날 아침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을 나가서 새로운 곳으로 가자. 301호 할머니가 아닌 박정숙 교수로 다시 살자.
2025년 3월 5일 드디어 요양원을 퇴소했습니다. 4개월간의 감옥 생활이 끝났죠. 정민이가 짐을 나르는 동안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지만 제겐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성북구 노인 쇠어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성신여대 근처 주택가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죠. 요양원의 대리석 로비와 달리 평범한 대문이 정겨웠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후반의 여성이 맞았습니다. 이곳 대표 겸 입주자인 최은자 씨 68세였죠. 전직 사회복지사로 은퇴 후 이곳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집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1층에 거실, 부엌, 공용 화장실, 2층에 개인방 5개, 제 방은 4평 정도로 작았지만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방문에 잠금 장치가 있다는 게 좋았죠. 요양원에선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거실에서 다른 입주자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간호사 출신 이정자 씨 71세, 전직 초등교사 김민자 씨 73세, 홀로 되신 지 10년 된 박영순 씨 70세, 그리고 2주 전 입주한 김영희 할머니까지 5명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다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반찬 하나씩 만들어 나눴죠. 저는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요양원의 싱거운 국과 달리 제 입맛대로 간을 맞췄죠.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자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땠냐고. 제가 301호로 불렸던 이야기를 하자 모두 분개했습니다. 김민자 씨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실버타운에서 6개월 만에 나왔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 패턴이 잡혔습니다. 아침은 각자 해결하고 점심은 가끔 같이, 저녁은 대부분 함께 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서재를 만들어 각자 책을 갖다 놓았죠. 김영애 씨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들도 있었습니다. 오후엔 거실에서 각자 책을 읽다가 가끔 토론도 했습니다. 2주 후 정민이와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남매는 놀란 표정이었죠. 요양원보다 훨씬 밝아진 제 얼굴을 보고서였습니다. 월 비용도 85만 원, 관리비, 공과금 포함 가격이었습니다. 요양원에 14도 안 되는 비용이었죠. 더 이상 아파트 팔 필요도, 자식들이 보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연금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301호가 아닌 박정숙으로, 할머니가 아닌 교수님으로 불렸습니다. 존엄을 되찾았죠. 쉐어하우스 생활. 3개월째인 2025년 6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정민이와 지연이가 번갈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에 왔지만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죠. 쉐어하우스 거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제 모습을 보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있을 때는 죄책감과 부담감에 오빠와 싸웠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월 85만 원이면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니 돈 걱정도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정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때는 면회 가면서도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온다고 했죠. 가끔 IT 관련 강의 자료를 가져와 쉐어하우스 할머니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왔습니다. 요양원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가기 싫어했는데 여기는 언제든 올 수 있었죠. 중학생 손녀는 할머니들과 쿠키를 구워 먹고 고등학생 손자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 78세 생일날 쉐어하우스 거실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와서 음식을 준비했죠. 다른 할머니들도
가족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정민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엄마는 늘 위축되어 있었는데 여기선 예전의 교수님 모습을 되찾았다고 다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토론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민자 씨와 함께 근처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동네 어르신 10여 명과 책을 읽고 토론했죠. 40년간 쌓은 문학 지식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특강도 했습니다. 고전 문학 속 노년의 지혜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강의했죠. 강사료는 적었지만 다시 강단에 선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쉐어하우스 식구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이정자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다들 돌아가며 죽을 끓여줬고 박영순 씨 아들이 미국 출장 갔을 때는 함께 공항까지 배웅 갔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2025년 7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퇴소한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다시 화목해졌고 무엇보다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쉐어하우스 생활 3개월째인 2025년 6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정민이와 지연이가 번갈아 가며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에 왔지만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죠. 쉐어하우스 거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제 모습을 보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있을 때는 죄책감과 부담감에 오빠와 싸웠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월 85만 원이면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니 돈 걱정도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정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때는 면회 가면서도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온다고 했죠. 가끔 IT 관련 강의 자료를 가져와 쉐어하우스 할머니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왔습니다. 요양원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가기 싫어했는데 여기는 언제든 올 수 있었죠. 중학생 손녀는 할머니들과 쿠키를 구워 먹고 고등학생 손자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 78세 생일날 쉐어하우스 거실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와서 음식을 준비했죠. 다른 할머니들도 가족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정민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엄마는 늘 위축되어 있었는데 여기선 예전의 교수님 모습을 되찾았다고 다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토론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민자 씨와 함께 근처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동네 어르신 10여 명과 책을 읽고 토론했죠. 40년간 쌓은 문학 지식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특강도 했습니다. 고전 문학 속 노년의 지혜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강의했죠. 강사료는 적었지만 다시 강단에 선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쉐어하우스 식구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이정자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다들 돌아가며 죽을 끓여줬고 박영순 씨 아들이 미국 출장 갔을 때는 함께 공항까지 배웅 갔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2025년 7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퇴소한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우리 가족도 다시 화목해졌고 무엇보다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쉐어하우스에서 6개월을 지내며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을
직접 경험하고 조사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제가 정리한 3가지 대안을 소개합니다. 첫째, 노인 쉐어하우스입니다. 제가 사는 곳처럼 4-6명이 함께 사는 주거 형태로 2025년 기준 서울에만 3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월 70-100만 원, 민간 운영은 100-150만 원 수준입니다.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외롭지 않으며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방이 있어 프라이버시도 보장됩니다. 단점은 공동생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중증 질환시 케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입니다. 9명 이하가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사는 소규모 시설로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전용 그룹홈은 전문 케어를 받으면서도 가정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에 약 2,000개 그룹홈이 있으며 장기요양 3등급 이상이면 월 60-80만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요양원과 달리 입소자 수가 적어 개인 맞춤 케어가 가능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셋째, 코하우징 코마이너스 하우징입니다. 각자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되 식당, 정원, 도서관 등을 공유하는 마을 형태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한국에도 202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 더한플러스, 일산 하우스토리, 춘천 별빛 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초기 입주금이 1-3억 원으로 비싸지만 자산 가치가 유지되고 완전한 독립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웃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하며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죠. 각 대안 선택 시 고려사항도 정리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어느 정도 자립 가능하면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이 적합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면 그룹홈이 좋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코하우징, 연금생활자는 쉐어하우스가 적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광고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실제 거주자들과 대화해 보세요. 식사 시간에 방문하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정책도 활용하세요. 서울시 고령자 공동체 주택, 경기도 시니어 쉐어하우스, 부산시 효도, 아파트 등 각 지자체마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모두가 요양원에 갈 수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대안이 있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301호 할머니가 아닌 존엄한 이름으로 불리며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챕터 8, 2025년 10월 저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20명의 동기 중 3명이 요양원에 2명이 실버타운에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월 300-500만 원을 내면서도 자유를 잃고 존엄을 포기한 채 살고 있다고요. 제가 쉐어하우스 이야기를 하자 다들 놀랐습니다. 월 85만 원에 자유롭게 살며 다시 강의도 하고 책도 쓴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어떡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돼. 요양원이 답이 아니야.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 6개월 전 새벽 요양원에서 아들에게 울며 전화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301호 할머니에서 다시 박정숙 교수가 됐고 감금된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쉐어하우스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301호를 벗어나며 마이너스 78세 교수의 노인 주거 실험기입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듯 이제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대안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갇혀 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요양원이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쉐어하우스, 그룹홈,
코하우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존엄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